갑자기 두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계단 오르기가 오늘은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버리는 무서운 상황. 여러분,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이석우 박사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다리 하나 때문에 자유를 잃고 집이라는 작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는 그 어떤 부유함도, 그 어떤 지식도 두 다리의 자유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고혈압도 당뇨도 치매도 그 첫 원인은 다리 힘 저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리만 잘했다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91세 노인의 인생과 50년 의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다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매일 먹는 식사라 생각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100세까지 주변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오른쪽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리 건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의 수명은 다리 근육과 뼈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체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 전신 건강이 바로미터입니다. 의학적으로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부위가 바로 다리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것,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튼튼한 다리 위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둥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고 방치합니다. 걷기가 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적절한 관리와 운동, 그리고 영양 섭취를 통해 우리는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건강한 다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저는 매일 아침 20분 산책을 하고 집안일을 하며 활발히 움직입니다. 물론 30대 때처럼 달릴 순 없지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 행복의 원천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들 중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꾸준히 다리를 사용하고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점차 외출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며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낙상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 다리 건강관리는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과 운동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인 근감소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근육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의학 용어로 특히 노년기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평소 앉아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다리 근육은 빠르게 소실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는 단순한 근육 감소가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후군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걷기를 피한 노인들은 무릎 주변 근육이 3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즉, 걷지 않는 시간은 곧 근육 파괴의 시간인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앉아서 책을 읽는 동안에도 우리의 다리 근육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번 잃은 근육은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체의 근육량은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부위입니다. 이 근육은 걷기와 계단 오르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을 잃고 쉽게 넘어집니다. 이는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골절을 일으키며 결국 침대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면 전신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되고 이는 사망률 증가로 직결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낙상 골절 사망 연세라고 부릅니다.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연세 반응입니다. 둘째, 근감소증은 혈관 건강과도 직결됩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 근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돕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 근육이 혈관을 압박해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이 기능이 저하되어 말초혈관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발이 자주 붓고 저린다면 이는 근감소증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근감소증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력도 떨어집니다. 더욱이 입맛이 줄고 소화가 힘들어지면서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적게 먹게 됩니다. 단백질은 근육 생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인데 이것이 부족하면 근육은 더욱 빠르게 소실됩니다. 결국 근육이 줄고 지방만 남는 체형이 되면서 몸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감소증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피로해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정도로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미한 증상들을 단순한 노화로 치부하며 방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다행히 근감소증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로 근육 감소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일어서기를 10회 시도해 보세요.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 걸을 때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면 이 역시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그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꾸준한 운동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추천하는 운동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하는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 관절과 허벅지 근육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식탁 의자나 침대 끝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팔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의 힘만으로 일어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렵다면 팔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점차 팔에 힘을 줄여가며 다리 근육에 집중하세요. 이 운동은 하루에 10회에서 15회씩 3세트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간에 어지러움이나 심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는 금물입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집 안에서도 손쉽게 가능하고 낙상의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벽 짚고 하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단단한 벽을 한 손으로 짚고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까치발을 만든 후 다시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호흡을 잊지 마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발 뒤꿈치를 들고 숨을 내쉬며 천천히 내립니다. 하루에 20회에서 30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균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후 아침에 하면 종아리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고 해보면 균형 감각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처음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시작하세요. 이 운동은 특히 다리가 자주 붓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걷기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엉덩이로 앞뒤로 이동하는 이 간단한 동작은 고관절, 허벅지, 복부 근육까지 모두 사용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방법은 바닥이나 매트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앞으로 움직이고 다시 뒤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앉은 자세로 걷는 것처럼 엉덩이를 좌우로 번갈아 가며 들어 이동합니다. 이 운동은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고 효과도 좋습니다. 특히 허리와 고관절 부위 강화에 탁월합니다. 고관절은 노년기에 골절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인데 이 운동을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네 번째는 간단한 저항 밴드 운동입니다. 저항 밴드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고무 밴드를 발목에 감고 다리를 벌리거나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비용도 적고 침대에서도 할 수 있어 활동이 제한된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밴드의 저항력을 통해 무릎과 고관절 근육을 동시에 단련할 수 있습니다. 밴드 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의자에 앉아 밴드를 발목에 감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곧게 뻗었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입니다. 또는 밴드를 양쪽 발목에 감고 다리를 좌우로 벌렸다 오므리는 동작도 효과적입니다. 각 동작을 10회에서 15회씩 반복하며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횟수를 늘려가세요. 이 모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센 운동을 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노년기의 근육 유지에는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횟수로 시작하면 근육통이나 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세요.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91세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작은 운동들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씻기 전에 까치발 들기 20회, 아침 식사 후에는 앉았다 일어서기 10회, 3세트, 저녁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는 엉덩이 걷기 5분. 이렇게 일상 속에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 넣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과 함께 근감소증 예방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적절한 식단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는 근육 유지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력이 떨어지므로 더 세심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랜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정리한 어르신들을 위한 단백질 식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으로는 달걀과 두유 그리고 바나나를 추천합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삶거나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소화도 잘 됩니다. 두유는 무가당 고단백 제품을 선택하세요.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칼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를 보충하고 소화 효소 역할을 해주어 단백질 흡수를 돕습니다. 점심 식단으로는 두부 조림과 잡곡밥, 미역국 그리고 고등어구이를 추천합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는 고단백 식품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과 약간의 설탕으로 부드럽게 졸여 먹으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풍부한 생선입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준비하면 좋습니다. 잡곡밥은 백미보다는 현미, 보리, 귀리 등을 섞은 곡물로 만들어 섬유질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미역국은 소화를 돕고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완벽한 반찬입니다. 특히 미역의 요오드 성분은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점심 식단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하며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저녁 식단으로는 닭가슴살죽과 삶은 브로콜리를 추천합니다.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닭가슴살을 그대로 섭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푹 고아서 죽으로 만들어 먹으면 소화 부담이 적습니다. 양념은 최소화하고 약간의 소금과 후추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먹으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에 관한 추가 팁을 드리자면 간식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화가 잘 되는 유청 단백질을 우유에 타서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감소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5에서 25g만 보충해도 충분합니다. 시중에 다양한 단백질 보충제가 있지만 노인용으로 특별히 제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후 10분 산책을 권장합니다. 단백질을 섭취한 후 가볍게 움직이면 근육 생성 비율이 높아집니다. 식사와 운동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 합성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자칫 탈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영양소 운반과 노폐물 배출에 필수적입니다. 매 끼니와 함께 한 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나 주스보다는 물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 부진으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량씩 자주 먹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하루 3끼 대신 5번으로 나누어 먹으면 소화 부담도 줄고 전체적인 영양소 섭취량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온도와 질감, 색감 등을 다양하게 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는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내 시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소화 효소와 호르몬이 적절한 시기에 분비되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특히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이후에는 힘든 운동보다 매일 실천 가능한 반복 동작 중심의 운동과 소화가 잘 되고 조리가 간편한 단백질 식품 위주의 식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과 식단은 한 쌍처럼 함께 움직여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다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린 식단을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팁을 드리자면 다리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적인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노화와 구분해야 할 위험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약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에서 경험한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증상은 다리 저림이 밤마다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해 잠을 이루기 어렵다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말초 신경병증이나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초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발등이나 종아리에 차가운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때로는 색이 변하는 증상이 있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말초 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말초 동맥 질환은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방치하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걸을수록 통증이 심해져 멈춰 서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정 거리를 걸은 후
종아리나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이 생겨 잠시 쉬어야만 다시 걸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근육통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말초 동맥 질환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면 걷기 운동을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먼저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학적 치료 없이 운동만 고집하면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리 부종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증상입니다. 한쪽 다리만 붓는 경우와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 경우는 원인이 다릅니다. 한쪽 다리만 갑자기 붓고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부정맥혈전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 속에 혈전이 생겨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상태로 치료가 지연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양쪽 다리가 모두 붓는 경우는 심장이나 신장 기능 저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도 단순히 연령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특히 아프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기 어려운 경우 골관 저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증상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릎이 붓고 열감이 있다면 통풍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일 수도 있으니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발과 발목의 변형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무지의 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변형으로 적절한 신발 선택과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목이 자주 삐끗하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든다면 발목 인대 손상이나 약화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므로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리 경련도 흔히 노화의 일부로 여기지만 때로는 전해질 불균형이나 약물 부작용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주 다리 경련이 있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복용 중인 약물이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리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낄 때 자가 진단을 통해 병원 방문 여부를 결정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증이 갑자기 시작되었나요?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있나요? 부종이나 열감이 동반되나요? 통증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심한가요? 휴식을 취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리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면 이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의학적 개입을 통해 많은 다리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는 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무서운 것은 넘어지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현실입니다. 다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의 불편함을 넘어 독립적인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91년의 인생을 살아오며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봐 왔습니다. 건강한 다리로 활기차게 생활하던 분들이 어느 날 다리 기능을 잃고 침대에 의존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한 신체적 제한을 넘어섭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감이 찾아오며 인지 기능도 저하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특히 다리 기능 상실이 가져오는 가장 큰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화장실 가는 일조차 혼자 할 수 없게 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는 자존감 상실로 이어지고 삶의 의미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손주가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려면 몇 년이나 더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은 다리 건강 관리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함께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일깨워 줍니다.
다리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는 다리 건강은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한 간단한 운동들과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80대 환자 중에는 6개월간의 꾸준한 운동으로 지팡이를 놓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인체의 회복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다음 주부터 식단을 바꿔야지 하는 생각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단 5분만 다리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해보세요. 3달 뒤에는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조금씩 투자하면 나중에 큰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방치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당부드립니다. 다리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건강할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지만 잃고 나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인가요? 가족의 부축 없이 화장실에 갈 수 있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많이 차나요? 스스로 장을 보러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의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한 다리를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의 두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위한 습관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좋은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